IMF, 그 다음에 2003, 4년 신용카드 대란, 2007, 8년 세계 금융위기, 이렇게 되다가, 이제 쭉 되다가,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위기라기보다는 어떤 이 감염병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게 영향이 있으니까 이제 도산 사건이 증가할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죠. 하여튼 지금 사건 수가 그런 정도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실제 소송사건이 형사사건 말고 민사사건이 있고 민사가 있고 본안이라는 사건이 있고 신청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본안은 우리가 본격적인 뭐 판결처로 대여금 청구, 이전 등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신청사건은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보전처분. 근데 이 신청 중에 이 도산 사건을 별도로 이제 분류해서 통계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한 사건 수로 보면 최고 큰 파트예요. 사건 수로 보면 최고 큰. 물론 이제 본안의 본격적인 소송이 사건의 무게감이나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사건 수로는 이 도산 사건이 지금 최고 큰 파트의 사건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신청해주고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 이 경우가 있고, 한편 파산 사건은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는데, 이 파산 관제인이 법률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가 선임이 돼요.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가 파산 관제인으로서 공평한 청산을 진두지휘해. 즉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대신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다시 그려볼게요. 파산이 되면 이제 파산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요건은 돼야겠죠. 그 파산 원인이라고 부르는 요건은 좀 이따 얘기하는데, 대충 뭐 망해간다 이런 느낌의 이제 법률적 용어로 우리가 지급불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튼 파산 원인이 있다는 전제하에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요새는 드물죠.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는 특히 채무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죠. 이 경우에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브로커적인 역할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프랜카드 보면 제대로 무슨 변호사 사무실인지 법무사 사무실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개인 전화번호 써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광고하는 거니까 변호사 사무실 같은 건 제대로 광고인데, 언뜻 길거리에서는 그냥 개인 번호 하나 딸랑 있는 뭐 이런 거나 마을버스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가 조금 혼탁스러운 영역이에요. 변호사가 그런 어떤 채무자를 끌어온달까, 이 파산을 신청을 하도록 막 브로커성으로, 그 다음에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하다가 변호사가 막 구속되고 하는 경우도 나와요, 가끔가다. 여기가 사건이 막 그렇게 지금 있는 와중에 약간 혼탁한 막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변호사가 여기서 신청을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때 우리가 신진 변호사들은 전문 분야 자기가 인정받는 데서 파산 분야를, 도산 분야를 전문 분야로 하는 걸 우리가 본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파산이 이제 신청이 되면, 만약 요건이 통과돼서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이때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을 추심하는 게 금지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이게 잘 추스려요. 그래서 그걸 아까 나온 용어로 파산재단이라고 불러요. 파산재단이라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은 스톱시켜 놓고 니네 채권을 신고하라고 그래요. 채권을 신고하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확정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파산을 제대로 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파산을 됐을 때 그게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제대로 이제 맞는 건지 하는 파산채권 확정 절차를 밟아요.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파산관제인이에요. 채무자가 파산이 선고되면 이 채무자는 파산이 선고되면 어떻다? 자기의 재산에 대한 권리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행위 능력이 없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 같이 행위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가 없는 거냐? 그 재산에 대한 자기의 재산에 대한 파산자니까 거의 재산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급불능이긴 한데 1억 정도의 모으면 재산도 있는 아무리 개인이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 파산관제인한테 넘어가요. 파산관제인한테. 그러니까 파산관제인이 주로 회생 절차에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경영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망하지 않고 재출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막아내면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회생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그 등장하는 사람을 이때는 파산관제인이라고 하지 않고 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걸 용어를 통일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하여튼 일본법에서 따오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관제인이라고 안 부르고 관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꼭 법률적 지식보다는 이 비즈니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오히려 경영에 밝은 사람이 등장해요. 관리인으로. 심지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 DIP라고 그래서 기존 회사 경영자를 어찌됐든 지금 회사가 쫄딱 엉터리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니까 그 경영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경영한 셈이지만 이 경영자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연결시켜주는 제도인 DIP 제도. 어디서 나오냐면요. 회생 절차 가서 보면 이때 관리인은 16-31 가보세요. 16-31. 그래서 이 관리인은 기존 경영자를 그대로 왜냐하면 기존 경영자는 회생 절차를 밟으면 과거처럼 한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관리인이 되면 자기가 회사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를 밟기를 주저한다. 그러니까 기존 경영자한테 니네가 지금 뭔가 부실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있으면 그냥 채권자들로부터 빚 갚는 것 때문에 그 회사라는 조직체가 그래도 경제를 하나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없애는 해체보다는 회생을 시켜서 살려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아라. 라고 함에 있어서 기존 경영자는 어차피 회생하든 말든 내 손 떠나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니까 기존 경영자가 절차를 과감하게 밟고 그 다음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네가 그대로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주저하지 말고 회생 절차를 밟아라. 신속하게 어느 정도 엉망진창이 돼가는 회사라면 빨리 재출발할 기회를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배려하에 관리인을 종전에 경영자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DIP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16-31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시 개념 알아두고 DIP 개념 알아두고 DIP 그다음에 관리인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제인인데 파산관제인은 주로 법 아는 사람이 하는데 관리인은 오히려 경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파산관제인.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
파산의 경우에 기존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별재산이 없으니까 곧바로 이제 면책이 된다는 데 대해서 큰 이게 실태조사 없이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남용이 되니까 찬찬히 과연 너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라는 것을 좀 파악한 다음에 해주더라도 면책을 해주겠다고 해서 종래는 파산관제인 없이 저번 때 한번 용어를 설명했는데 파산 신청과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를 해요. 즉 채무자 파산자의 재산이 다만 1억은 다만은 아니죠. 하여튼 1억이 모였을 때 ABC한테 5억, 3억, 2억 있는 사람한테 10% 변제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사람 재산을 다 모아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니까 이 갚어 변제가 나오는 정도의 재산 이전에 파산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도 그 비용, 파산 절차 비용을 맡아 치를 수 있는 정도도 아니라면 굳이 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파산선과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한다. 선과 동시에에서 동시 파산 폐지 내지는 동시 폐지라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이시 폐지라는 용어도 한번 나와요. 반대 개념으로. 동시에 반대 개념인 이시 폐지는 다를 이자 써서 이거는 절차를 좀 진행하는데 파산재단을 형성하다 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그 즈음 진행하다가 폐지시키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동시 파산 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가만 보니까 별 재산 없다. 파산 절차를 진행해봤자다. 라고 해서 동시 폐지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 파산관제인 선임도 없고 파산이 끝난 거예요. 오로지 남는 건 면책만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용이 되니까 재산이 과연 별게 없는 건지 등을 좀 따져봐야겠다. 숨긴 재산이라든지 네 말에서 조금 이상하다 해서 요새는 아무리 조금 그렇더라도 대부분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요. 다만 이 파산관제인을 과거처럼 묵직하게 과거는 대부분 파산관제인 선임 없이 동시에 폐지되고 과거에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찬찬히 들여다봐서 파산 재단을 형성하고 채권자의 신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정통적인 파산 절차가 있는데 대부분 동시 파산 폐지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찬찬히 살펴봐야겠다라고 그래서 파산관제인 선임하는데 이게 별거 없으리라고 보이지만 이제 남용이라든지 혹시 모르니까 파산관제를 선임하는데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 묵직한 건 아닌 거니까 보수를 변호사의 파산관제인 보수를 조금 30만 원대로 해서 과거에는 이제 정통적인 파산관제냐면 월 3, 400씩 막 줘야 됐던 건데 이랬을 때는 정통적인 파산일 때는 이 보수를 치르기에 조차도 안 나올 재산이라면 뭐 절차 진행도 할 필요도 없죠. 채권자를 공평하게 청산시키는 절차를 채권자한테 n분의 1씩 갈 목도 없다면 공평한 청산을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해서 동시 폐지를 시켰는데 최근에는 꼭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천천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재산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그렇게 묵직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 30만 원씩 줘가지고 그 대신 이제 심지어 법원이 파산관제인 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파산관제인한테 한 달에 10건, 20건, 30건씩 줘가지고 요것만 해도 한 6, 7, 800만 원 보수 나오도록 해서 그러니까 사건은 완벽한 무거운 파산 사건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동시 폐지까지는 시키지 않을 그런 뭔가 좀 약간은 살펴봐야 될 사건 등을 이제 파산관제인을 약식이랄까 간이하게 이렇게
봐줘야 될 정도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한 20, 30건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법원이 명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 파산 선고를 하면서 과거 같으면 동시 폐지를 해야 되는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 파산자가 선임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 결정문에 파산관제인 누구다라고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 풀에 있어서 이 사건이 그렇게 막 무거운 이런 사건이 아닐지언정 파산관제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산관제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규칙적으로 2, 30건씩 만약 받는다면 그게 한 7, 800만 원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 파산관제인이 되기 위해서 젊은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렇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경력이나 그거에 대한 전문 분야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나타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맨땅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갖추고 그다음에 파산 전문 이제 변호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진 변호사들이 이 도산에 관심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번 때 또 같이 본 바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변호사가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도산에 관련돼서 또는 파산 관제인이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어요.